그래서 이제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추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봐야 그다음에 이제 대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명백한 것도 전부 다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정직해야. 개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화량 팽창 속도뿐만 아니고 통화량 유통 규모가 실물 경제에 대비해 가지고 한국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여러분들 달러를 풀어 가지고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하더라도 은발에 오줌 누는 격에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란 시비가 오늘 이제 18일째 접어들었는데 이제 이란 정부군이 대규모 살육을 정확하게는 정부군이 아니고 민병대죠. 민병대가 대규모 살육을 자행한 것이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정언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네요.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은 총구를 국민들한테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주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했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관세의 이제 위헌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미국의 대법원이 두 번째 이제 연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정치판 건달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죠. 야망이.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도 야망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치판 건달들. 검찰 출신들의 정치판 건달들이 완전히 나라를 그냥 망조가 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오늘 이 보시면은 이 한동훈 씨 제명권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이 좀 시끌시끌하네요. 심야의 테러, 한동훈 제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국힘당에 대한 뭐 그런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저는 진작에 이렇게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버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논평은 해야 되니까 한동훈 씨는 이제 재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거에서 이기기는 힘들죠. 좌파 사람들이 한동훈이 함께 표를 줄 리는 만무하고 우파 사람들 가운데 한동훈의 광팬들은 표를 줄지 모르겠지만 대개 제 연배 사람들은 그냥 정치라는 걸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야 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월 14일 새벽 1시 무렵에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이게 이제 제명이 옳고 그러냐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하는 사람하고 듣는 분들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의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된 게시글 활동은 업무 방해이며
당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부인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그런 댓글을 썼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한동훈이 입장이 같으면은 이제 아내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댓글을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저하고 이제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도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입신 출세를 크게 도왔던 사람을 험담하는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고 댓글 조작을.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유복하게 큰 사람들이니까 조금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내가 나서가지고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그런 글을 쓴 거를 본인이 인정했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그거 보면 참 상상하기가 힘들고 인간적인 정리 면에서도 보게 되면 제 연배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일부가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린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리에 벗어나는 것이고 물론 저와 의견이 또 다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밀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숨어 가지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사전투표용지의 진품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투표장 현장에서 투표용지에 찍는 문제를 관철할 것처럼 그렇게 한참 바람을 이름 잡다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포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그 사건이 이제 한국호의 운명을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제가 한동훈 씨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뭐 속속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주의를 해야겠죠. 그러나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그냥 포기하는 걸 보고 야, 저 양반은 참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성한 사람을 내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저 양반은 정치인으로 참 괜찮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잘 되면 거의 기적인 거죠. 나라가 못 되면 당연한 거고 그게 한국호의 진로와 운명을 완전히 결정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굽이굽이보다 나라의 진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시킬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의와 타협을 한 거죠. 부정의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본인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별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서는 아 저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데 천부가 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악이 되는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뒤에서 비방하는 이런 문제도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조선일보 글 쓰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던 사안이다. 그럼 다수가 이 여론 조작자 이 여론을 내가 믿지 않지만 그러면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 게 다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엄권을 행사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억지로
논조의 방향을 전부 다 계엄은 내란이다. 그렇게 해서 몰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 다수의 생각과 함께 했다고 배신자라고 한다면 국민 다수와 여러분들 항상 옳은 게 아니니까 옳을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이 여러분들 논리란 게 이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탄핵 당시에 국민 60%가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다섯 쪽에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써가지고 행동한 것을 두고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논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여러분 식자층들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 저는 좀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60%가 찬성한 그쪽에 여러분들 편성해서 한동훈이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조선일보 여러분들 소원대로 국힘은 망할 거니까 뭐 국민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렇게 여러분들 무리한 논리를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이준석이가 한동훈이한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제 서울시장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나오든 준석이가 나오든 한동훈이가 나오든 동훈한이 나오든 이제 선거판에서는 보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울시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선거판이 그렇게 짜여진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20년 30년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란 게 결국 사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미국 정치를 보면서 가장 부러운 거는 거기도 뭐 험하고 여러분들 뭐 더러운 게 있겠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 논리에 대한 근거는 대부분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시죠. 한 시민단체에서 미국의 가짜 투표자 수를 500만 명 찾아내 가지고 다른 주들은 다 협조를 하는데 오레곤주 민주당의 아성인 오레곤주가 여러분들 협조를 안 하니까 주디시얼 와치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소송에서 오레곤주가 여러분 패배해 가지고 오레곤 주정부의 국무장관이 80만 표의 가짜 투표자 수를 제거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숫자를 이야기한 숫자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 한국의 선거 문제를 깊게 파고든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진지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그냥 건달들인 겁니다. 한국의 선거 숫자를 봐라 이야기 선거 숫자를 그게 정상적인 숫자인지. 한동훈이가 서울시장에 나오는 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뭐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죽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요약하게 되면은 이준석이가 나오든 준석이가 나오든 오세훈이가 나오든 세운호가 나오든 한동훈이 나오든 동훈한이 나오든 간에 이제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선거 결과가 선거판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뭐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이라도 또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환율이라는 것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아주 중요하죠. 신호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국처럼 이제 대외 교역이 많은 나라에서는 가격 기능 가운데서도 환율은 최상급 그런 가격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율이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탈취해 가지고 완장을 차면은 세상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
재벌 총수들의 앞에서 벌벌 기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그러나 시장은 벌벌 기지 않죠.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젊은 날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 제가 깨우친 가장 큰 진실은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오래 쓰면 터진다는 거죠.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심센 사람이 해외 신용평가회사하고 채권자다. 그러니까 무슨 국내 정치에 익숙한 사람처럼 목에 힘주고 하다가 한 방에 골로 간다 이야기죠. 김영삼이라는 사람 이름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항복했지 않습니까? 시장 우습게 알다가는 그냥 완전히 망조가 되는 거죠. 시장 우습게 알다가는. 지금 아마 완장차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를 쓰고 이렇게 얼러보고 이렇게 협박해보고 이렇게 공작해보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환율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돈도 여러분 한 5조 8천억 정도 써가 여러분들 한 50원 정도 끌어내렸는데 금세 용수철처럼 다 튀어오르거든요. 시장은 봐주는 게 없거든요. 시장은 사바사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엄포 유럽 놓고 그렇게 한다 이러면 시장이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특히 좌파 출신의 정치인들은 가장 곤혹스러운 게 내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권력을 잡고 보니까 내가 여러분 그렇게 조연이지 대장이 아니더라 이런 걸 깨우치는 겁니다. 시장 우습게 하려고 그냥 박살이 나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아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무슨 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워싱턴 DC를 가 가지고 아마 그 바쁜 스캇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거죠. 짧은 기사에서 재무부 관리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곧 환율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은 우리는 무척 날밤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낸 겁니다. 최근 원화가치 하락, 한국 경제 펀더멘탈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는가? 한국 정부의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어떤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환율이란 것은 한국인의 문제지 미국이 여러분들 수백 개 국가들하고 여러분들 교역을 하는데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어떤지 미국 재무장관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워싱턴 DC에 간 다음에 잠시 만나고 이제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이제 흘린 거죠. 한국 경제 펀더멘탈과 부합하지 않다. 스캇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딴 거 관심 없을 겁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당신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매년 200억 미국에 보내라. 그것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어떻고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사안이고. 그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 스캇 베선트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뭐 인사차 왔으니까 도움은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원문을 찾아봐야겠는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떤지 뭐 미 재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보시죠. 한국 경제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 가운데 거의 90%는 내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초고강도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1480원대가 위협받고 있다. 과도한 유동성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화를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게 미국이 했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이 한 거지 않습니까? 과도한 유동성. 원화 공급을 대폭 늘려가 이러면 유동성을 증가시켰으니까 그게 당연히 공급이 늘으니까 원화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기조.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쿠폰 팍팍 이런 발휘하고 700조 넘는 예산처럼 짜니까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기조 이건 누가 했습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아니 한국 정부가 한 거지 않습니까? 역대 최장 수준의 한미 간 금리차 역전. 아니 금리 결정 누가 합니까? 한국 관리들하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 약 510조 대미 투자 부담 이거야 이제 미국 측 요구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울며 겨자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모든 원인 제공자는 누군가 하니까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돈 누가 벌었습니까? 과도한 유동성,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기조, 예산 늘리고 이런 돈 팍팍 쓰기로 결정해 누굽니까? 한국이지 않습니까? 역대 최장 수준의 한미 간 금리차 금리 이름들 묶으라고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고 압력 넣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부총리가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재무부의 도움으로 한 건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외환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 정부가 여러분들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냥 여론 공작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선트 장관이 여러분들 의중이 뭐냐. 돈 반드시 징징거리지 말고 돈 제때 보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스캇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의 완전하고 성실한 이행을 논의했다. 협정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200억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돼가지고 여러분들 약속 안 지키면 안 된다 이야기죠. 당내에 지켜라. 그래서 못을 한 번 더 박은 거죠. 그러니까 협정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야 되고 돈 반드시 200억 보내야 되는 거요. 이렇게 여러분들 채무자가 채권자가 여러분 채무자한테 그냥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낸 자료를 보고 야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위급시 미국이 좀 도와주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국 정부는 비기축 통화인 원화 글로벌 거래 비중이 낮고 신용도 등을 이유로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 꼭 내라 이야기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짧은 글에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원화 가치 추락의 원인 가운데 거의 8할 이상이 한국 문제인 겁니다. 돈 팡팡 늘려가지고 원화 공급을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공급이 늘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6년간 달러 환율이 25%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그만큼 추락했다는 거죠. 21개 통화 가운데 네 번째로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이 큰 통화인 겁니다. 보시면은 지난 6년간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증가율 자국 화폐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일본이 42.7%, 브라질이 31.5%, 인도가 26.3%, 한국이 25.7%인 거죠. 대미 달러 환율이 그만큼 오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6년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여러분들 하락률이 25.7%인 겁니다. 연평균으로 여러분들 구해보면
연평균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혹은 구매력이 매년 4% 정도 내려간 겁니다. 3.89%.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미국의 통화 증가에 따라 가지고 달러의 구매력이 이런 매년 1년에 7% 이렇게 이런 내려가니까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영해서 최소 수익률을 7에서 9%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달러에 대비해 가지고 매년 한국의 통화가 4%씩 여러분들 더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국 화폐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자국 화폐의 방어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4%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무슨 거시정책을 너무 오래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한국인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게 달러의 구매력이 1년에 7% 내려간다. 그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년에 4% 내려간다. 그럼 원화 자체 가치 하락하고 원화가 대달러 대비 여러분들 가치 하락을 합치게 되면은 1년 후에 화폐 가치가 100%가 89.3%가 남고 6년 후에 51.1%가 남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거 동원하지 않더라도 달러 구매력 하락에다가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여러분 하락을 합치게 되면은 6년마다 자기 자산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반씩 떨어지는 겁니다. 6년 후에 100원이 51.1원만큼만 남는 거죠. 48.9원 정도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바보고 계속해서 돈을 잃는 겁니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했지 않습니까? 여기 기사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항상 이런 강조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달러 자체 구매력이 7% 줄어드는 거에다가 대미 달러 기준 원화 가치 구매력 하락을 4%를 더하게 되면은 6년이 되면 거의 50% 정도 이런 구매력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원화 가치 여러분들 50%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그렇게 투자라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달러와 자산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한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미국한테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3,500억 달러 510조 원을 10년에 나눠서 이렇게 내려면은 매년 200억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200억을 처음에 이런 계산을 할 때 외환 보유고 4,305억 불을 여러분들 미국채를 사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은 4.1% 정도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172억 정도의 이자 수입이 들어오니까 크게 외환시장에 부담 주지 않고 미국에 200억 현금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추세가 미국채 수익률이 여러분들 계속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2.1% 2%대 초반까지 낮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4%일 때하고 이자율이 2%일 때는 차익이 86억 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억 불 정도를 외환시장에 조달하든지 아니면은 달러 표시 여러분들 국채를 국제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조달하든지 100억 불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달해서 돈을 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흔히 여러분들 외환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왜? 피 같은 돈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뭔가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1,480원 1,490원 1,500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율이 안 잡히는 겁니다. 환율이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이거는 완전히 통화량만 가지고 보면은 앞에는 6년에 뭐라고 했죠? 6년 만에 48.9%를 잃어버리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원화 구매력이 5년 만에 42% 이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00원을 갖고 있으면 5년 지나면은 그냥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최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100원 가치가 50원 이하로 이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달러와 자산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원화를 갖고 있으면은 5년마다 5, 6년마다 그냥 50%씩 돈이 까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방송하다 보면은 댓글에다가 그래도 저는 예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 그거야 본인이 결정하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 만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게 여러분들 광의의 통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M2입니다. M2. 그럼 GDP가 뭔가 하니까 실물 경제에 대비해서 실물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시중에 통화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냐. 그게 M2를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인 겁니다. 미국 2배나 되는 겁니다. 미국 2배나. 돈을 이렇게 많이 푸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직을 해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호미로 막는데 호미로 이런 막을 일을 정직하지 않으면 가래로 막고 나중에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 겁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돈을 풀었는데 코로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전부 다 돈을 많이 해소하는 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돈을 푼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추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죠. 돈을 많이 공급하면 그 나라 화폐가 떨어진 것은 당연한데 이거는 뭐 경제학 원론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비해 가지고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M2가 2배나 되는데도 원화 가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 질이 안 좋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문정부 때 그냥 까놓고 보면 그게 뭔가 임금주도 성장이거든요.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더 된다. 그걸 전부 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섰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미치는 겁니다. 탈원전 전기료가 이런 산업용 전기료가 2배 3배가 오른 겁니다. 이렇게 이런 통계가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미국에 비해 가지고 실물 경제 규모 대비 유통 통화량을 측정하는 M2가 2배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물가도 자극할 뿐만 아니고 현재의 원화 가치 추락의 중요한 요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원화 추락의 여러분들 가장 큰 요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머리 앞에 이런 보여줘도 뭡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가 다 음모론입니다. 망할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이 정발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중에 뭐죠? 경제든 뭐든 다 망가뜨리는 거죠. GDP 대비 그래도 경제신문 사설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GDP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미국의 2배다. 이러니 환율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게 정직한 이야기거든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통화량이 153.8%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 완화가 잦은 미국은 74.1%, 유로 지역은 108.5%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도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고 사람들이 달러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유일하게 M2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 된다. 지난해 1분기에 3분기에 한국의 M2 비중은 2.2%포인트 올랐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5.7%포인트, 유로존은 마이너스 2.0%포인트, 미국은 마이너스 0.4%포인트 등 모두 하락하였다. 외환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화 공급을 시중에 많이 뿌린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여러분들 이렇게 밥 먹듯이 하면은 나중에 진짜 이러면 해무로 막을 겁니다. 맞아가지고 이러면 비실비실 될 겁니다. 외환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하더라도 도무지 원화가치 추락을 막을 수가 없다. 왜? 원화를 너무나 시중에 많이 뿌렸기 때문에. M2 비율은 광의의 통화량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00%를 넘어선 뒤에 가파르게 높아져 코로나19 시기에 2021년은 150%마저 돌파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 양이 1.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증발에 따라 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성장률이 좀 떨어지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고, 물론 뭐 해외 투자도 당장 여러분들 달러 수요를 급증시키는 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죠.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세상이 우습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시장은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조작을 못하죠. 시장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은 외환위기 이런 젊은 날 경험했을 때 이게 경제정책을 진짜 정직하게 써야 되구나. 인생사도 그렇지만 국가의 이런 경영도 정직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구나. 그게 이런 외환위기 때 제가 얻은 교훈이거든요. 경제정책을 사기치고 조작하고 여러분들 엎어놓고 그렇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진단을 이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사 여러분들 손목을 비틀고 마케팅을 중지시키고 관세청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달러 이런 수급에 관계되는 기업들을 옥죄고 전부 다 뭔고 하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뭐 쿠폰 뿌리고 쿠폰 뿌린다는 게 원화를 공급하는 거잖아. 13조를.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거 하니까 그냥 저축하는 사람들 가난하게 만드니까 한국은행은 환율 수급 불균형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M2 수치 하나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렇게 한국은행에 있는 인간들도 전부가 뭡니까? 그냥 정치권의 눈을 보고죠.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M2가 2배 3배 정도 되는데 어떻게 원화 가치가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숫자로 이야기해야 돼요. 숫자로.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들은 정직합니다. 저희들은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조작하지 않습니다. 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숫자를 보면 되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25년 말까지 한국의 통화 증가율이 1년에 6.8에 7.2%입니다.
미국이 5.1에서 5.5%, 유로가 3.8에서 4.2%, 일본이 2.5에서 3.0%, 중국이 9%에 10%입니다. 중국 제외하고는 탑입니다. 세계 탑. 여러분 연평균 통화량을 6.8에서 7.2% 증가시킨다는, 다르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냥 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아주 간단한 산술로 보게 되면은 원화 구매력이 1년에 7% 정도 떨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거기다 달러화 대비해서 이런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더라도 통화 증발 속도가 여러분 7% 된 겁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여러분들 가장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이 GDP 대비해 가지고 M2 광의의 통화가 153%입니다. 일본이 243%, 유로가 108%, 영국이 105%, 미국이 71%, 중국이 200%입니다. 그럼 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아이고 중국 봐라, 일본 봐라, 돈 더 늘려도 된다 이렇게 하겠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하죠.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숫자를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3년간 광의의 통화량을 나타낸 지표인 M2는 매년 3.9% 급등했다. 4% 정도 늘어난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란 이야기는 통화를 여러분들 흡수하는 거죠. 시중 통화량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제규모 대비 통화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나라가 한국이다. 이게 한번 보시죠.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이 2018년도에 GDP 대비 M2가 120%대 후반이었습니다. 2019년 130% 돌파, 2020년 140% 돌파, 2021년 150% 돌파, 2023년 157.8% 돌파, 2025년 153.8%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 빼고 이렇게 숫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정직하게 매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방만하게 원화를 통화량을 증발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1년에 통화량 7%씩 달러 기준 원화 가치 3.8% 이름 떨어지게 되면 구매력 하락은 1년에 10%씩 떨어지는 겁니다. 100만 원이 5년 후에 58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 10년 후에 3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달러와 자산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 얼마가 떨어지느냐, 매년 10.18%씩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의 달러와 기준 구매력 가치가 매년 10%를 떨어지기 때문에 5년 후에 58만 원이 남고 10년 후에 34만 원이 남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해가지고 국내 통화량이 7% 늘어나고 원화 달러 환산 가치가 3.89%씩 하락하게 되면 1년에 달러 기준 구매력이 10.18%씩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100만 원의 저축이 갖고 있는 실질 가치의 변화, 3년 후에 72만 원이 남고 5년 후에 58만 원이 남고 10년 후에 34만 원이 남는 겁니다. 3년 후에 27만 원치가 날아가 버리고 5년 후에 41만 원치가 날아가 버리고 10년 후에 65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100만 원 가치가 이러면 10년이 지나가면 3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분들 더 경제정책을 반시장적으로 폭주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 내려갈 겁니다. 과거 기준으로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10년 후에 34만 원.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받으면 200만 원 정도 받으면 150만 원 받으면 그래도 여러분 괜찮은데 이게 나는 시간 가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로 보는 겁니다. 가치가.
이렇게 정직하게 숫자는 사고를 명료하게 하고 사물을 정직하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5년이면 가치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책이 이번 정부가 그래도 선전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폭주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절반도 안 남겠죠. 10년 뒤에 여러분들 돈 가치가 3분의 1이 떨어지는 겁니다. 숫자로 찍히는 통장 잔고가 그대로여도 실질적인 부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원화 자산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던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관되게 공병호 TV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 이런 게 진짜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더 명료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필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도 대단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경제가 계속 운영된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폭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훨씬 더 빨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8만 원이 하냐면 30만 원 20만 원 남겠죠. 자, 여러분 경제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뭐 정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악이 삼키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을 삼키고 사회를 삼켜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간에 도덕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미국 사회 이름들 미성년자 성과 관련해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고 사람이 죽은 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한 사회의 도덕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미국에 저기에 북한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압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 가지고 국민 개개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시민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이 압제를 더 연장하는데 돈을 대주고 현금을 갖다 주고 관광사업을 일으켜서 뭐죠? 통치 비용을 제공하고 그런 짓들을 수십 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절망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재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구나. 그 결과가 나중에 여러분 어디까지 미쳤으면 선거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적 건강함은 개인을 지키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사회가 그 여러분 서구에서 노예제 폐지를 여러분 외쳤던 것이 왠고 하니까 노예제를 존속시키면 본인들이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밥을 먹여 살려주는 겁니다. 불의가 여러분 성공하게 되면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 문제 없을 거다. 뭐 우리는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상 여러분들 건강 촉진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좀 김정은하고 여러분 어울려가 술잔 올리고 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너희들 진짜 골로 갈 거다 한번 봐라. 결국은 뭐죠? 내부적으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 넘어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오늘 여기에 이응준 작가이자 시인의 글을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짧은 글입니다. 이게 아마 원고지 한 100자,
100자 원고지 5장 정도 분량일 겁니다. 이게 오늘 최은희 배우하고 신상옥 감독의 북한 납치를 이영준 작가가 다뤘네요. 1978년 1월 15일 날 홍콩에서 최은희 배우가 북한 여러분들 요원들에 의해서 납치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뤘습니다. 남한에 비해 뒤떨어진 북한 영화의 발전을 위해 최은희의 납북을 지시했던 희대 영화강 김정일은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채로 공작선에서 내린 최은희를 직접 남포항까지 나가 마중했다. 김정일의 기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니 당시 최은희와 이혼 상태였던 거장 신상옥 감독은 실종된 그녀의 행방을 홍콩에 추적하다가 6개월쯤 뒤에 7월 19일 날 그도 납북됐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영준 작가의 백미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1986년 3월 13일 날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던 신상옥과 최은희는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 탈출에 성공했는데 9일 그가 탈출에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런 질문에 신상옥 감독의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한번 이 답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과 자금과 온갖 특혜들을 제공하는데 설마 싫어서 떠났겠느냐는 생각을 북한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정인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자유였습니다. 또한 내게도 있고 남에게도 있는 자유라야 진짜 자유입니다. 나만 누리는 자유는 가짜 자유입니다. 예술가는 자유가 목숨인 존재인데 그런 독재 전체주의 사회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상욱은 북한에서 8년 중 5년 정도는 여러분들 탈북을 계속 시도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고 제대로 여러분들 작품 활동을 한 3년인데 정치인들은 제발 연예인들 북한 데리고 가서 인류 최악의 독재자 옆에 사진 찍게 하지 말라. 그건 인권 침해고 양심 파괴 범죄다. 우리가 남이가 남과 북이 남이가 그래서 이름 가가지고 술잔 기울이고 그 사람들은 별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건 이 나라가 앞으로 존재하겠냐는 생각을 한 겁니다. 도덕적 타락의 극치인 거죠. 북한 당국의 여러분들이 이 북한인들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통치를 연장시켜서 엄청난 돈을 금강산 개발을 통해 좀 제공한 겁니다. 그게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한국 사회를 망하게 하고 한국 사회를 무너뜨릴 것 저는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데 술잔 기르고 하는데 한국의 고위직들이 제 눈에는 정신 나간 인간들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한국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기 조작이 여러분들 완전히 일상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환부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겁니다. 그냥 뭐 제도 개선 가지고는 고쳐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글을 여러분들 이렇게 읽지 않지만 제가 이런 가끔 보여드렸죠. 이게 제가 쓴 책들입니다. 젊은 날. 뭐 젊은 날에 해봐야 40대 50대 한 15년 정도에 쓴 글들입니다. 이게 한 200여 권 정도 되죠. 지금 봐도 여러분들 이 책들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책을 쓰려면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스태미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고 이한 없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한 200여 권 정도 썼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책을 썼죠. 어마어마하게 책을 쓴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겁니다. 책을.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 책을 읽은 거죠. 거기서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의 자서전
자서전이 여러분들 그 속에 역사의 변곡점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인간이 절대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과 타협하는 순간 악의 조건이지 그건 인간의 조건이 아니란 거죠. 결국은 악과 타협하게 되면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1930년대 나치가 여러분 유럽에서 부흥할 때 피터 드러크 교수의 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치와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몰락해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본인의 평생을 여러분 지탱한 도덕률을 드러카 교수가 여러분들 완성을 한 겁니다. 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악과 타협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근사한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러나 악이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사회를 삼키고 회사를 삼키고 개인을 삼키고 민족을 전부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인간은 결코 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악과 손을 잡는 데는 오직 악의 조건만이 있을 뿐이고 인간의 조건 없다 이야기죠. 인간이 어떤 명분으로 악과 손을 잡는 순간 그 인간은 악의 도구가 수단이 되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아주 잘된 책이 어드벤처 오브 바이스탠더 방관자의 그런 도전이란 책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나의 이력서로 번역이 됐죠. 이런 상황이 인간이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북한과 잘하면은 북한과 손을 잡으면은 전부 다 악에 다 먹힐 겁니다. 친북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 모모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 그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민족 전체를 먼저 악의 아가리 속에 이런 쳐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드러크는 이 구절을 통해 악은 대등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악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의 규칙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결국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윈스턴 처칠도 이런 협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달래는 자란 악의에게 먹이를 주며 자신이 마지막에 먹히기를 바라는 상황과 같다. 전체주의 체제에 함께 이렇게 자유주의 체제가 당하는 겁니다. 음식과 독사의 타협에 승리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선과 악 사이의 어떤 타협에서도 이익을 얻는 것은 오직 악뿐이다. 아인랜드라는 대단히 유명한 그런 자유주의 관련된 소설가죠. 아일랜드의 아트라스 슐루거드라는 그런 책입니다. 다 비슷한 겁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방관하면 뭐 다 이런 먹히는 거죠. 결국 악이 삼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잘 안 하겠냐 뭐 이렇게 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내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세계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란 문제는 지구촌에 사는 같은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완곡한 형태라도 여러분들 규탄 성명서를 내야 되고 한국에 그렇게 이런 민주주의 인권이 떠드던 그런 단체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안 되는 거죠. 이란 시위가 지금 18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대체로 이렇게 격앙된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나비드란 분이 이란에서 탈출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나비드 모헤비 아마 이란에서 투옥도 됐던 그런 분 같습니다. 비교적 이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1월 13일 화요일 새벽 3시 20분 기준으로 적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면 1월 14일 현재 한 오후 12시 정도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하듯이 현재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저런 보도 속에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동안 최소 12,000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대학살로 이어졌고 현재 이란 사회는 깊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번 사태를 외세와의 전쟁에 승리한 것을 포장하며 대적인 숙청과 사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전체주의는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는 거죠. 반대 세력은 이번 항쟁이 결코 끝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혁명의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단호한 책임 추궁 약속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무상 지원은 시위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2026년은 이란 정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분은 이란에 사는 분들에게 다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분이 한 이란 상황을 브리핑을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 날은 시위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란 당국이 완전히 시위를 장악한 것은 아닌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시위 건수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보고에 따르면 최소 12,000명이 살해되었고 이것은 대학살이라는 표현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관찰자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동 화기를 사용했으니까요. 자국민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연발 사격이 가능한 그런 자동 화기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란 해외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 마노토 BBC 페르시안 등은 오늘 보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공포 확산을 막기에 신중했던 이들은 이제 정권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본격적으로 문서화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사회는 충격에 빠졌으며 감정은 격앙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비대칭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완전히 이런 무장된 상태고 다른 쪽은 비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불리한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경찰은 테헤란에서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고 지방당국은 전국적인 검거 열풍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마지막 한 명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테헤란 검찰은 모하렙의 신에 대항한 죄 사형 가능한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기소장이 발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을 상당 부분 여러분들 장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권은 희생자들이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제한적인 전화 연결을 통해 해외 거주 이란인들은 본토로부터 비참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친척이 상해 당했다는 소식과 왜 미국과 이스라엘 개입하지 않았냐는 질문과 대규모의 체포와 앞으로 닥칠 더 어려운 날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블랙아웃으로 인해 지연됐던 1월 8일과 9일의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 8일하고 9일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시위 규모가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음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의 한 기자는 모든 사람이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왔고 정권은 그 군중을 보았고 대량 살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란에서 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부인하고 여러분들 같이 나갔는데 딸아이가 2명이 있더군요. 2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냥 자동 화기를 사용해가 여러분들 동물 죽이듯이 이런 사람을 죽였으니까. 상황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거리 시위는 오늘 잠시 멈추었을지 모르지만
대중의 분노와 충격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최신 뉴스를 1월 13일 1월 13일까지 180개 200개 도시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화요일 날. 그리고 테헤란 시내 곳곳에서도 충돌이 보고됐고 1월 13일입니다. 최신 뉴스죠. 그다음에 1월 12일 날 월요일 날 기록된 시위는 14건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테헤란을 포함한 13개 도시에서 이란 정부가 관제 데모를 이름 조성을 해가지고 시위를 했는 1월 13일과 14일 상황을 보면은 정부가 시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2026년 1월 13일과 14일 기준으로 볼 때 이란 정부가 시위를 상당 부분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블랙아웃이 정보 유출을 막고 있지만 유출된 보고서와 영상에 따르면 시위가 180에서 200개 이상 도시에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고 정부의 잔인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저항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교차하는데 시위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이란 당국이 완전히 여러분들 장악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진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시위 활동은 테헤란과 이스파한과 마슈하드 등 대도시에서 주로 관찰되고 농촌 지역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프로정보 집회를 통해 안정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반체제 시위자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 쓰신 분들이 이란 당국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소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선 건 사실인데 완전 장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란 이제 정조준에서 사람들을 죽였네요. 오늘 이제 국내 신문들도 이런 저격범들이 고의로 눈이나 머리를 조준해서 사격하는 뭐 이런 경우가를 보도를 했네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미국 뉴욕타임스도 자동 소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시위대의 눈과 머리를 정조준해서 사격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현장에서 탈출해 가지고 터키로 여러분들 입국한 한 젊은 분 이야기가 실렸네요. 젊은 분이 터키를 탈출해 가지고 팔로가 아주 많은 마리오 나팔의 이 영상이 실렸습니다. 이란에서 터키로 방금 국경을 넘은 한 이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외부 사람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릅니다. 시위대들은 가슴에 정면으로 총을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고 사격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시위대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가지고 눈과 얼굴에 여러분들 가슴에 정조준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알려진 사망자 수가 실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게 해서 시신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울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를 영어로 여러분들 이렇게 녹취를 번역해 가지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자국민을. 그리고 정조준에서 죽인다는 이야기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이란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원하는 대로 무자비하게 총을 쏴댔습니다. 가슴에 직접 총을 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란 것은 이렇게 폭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으로 볼 겁니다. 아마 우리와 그들. 전체주의 체제가 되면 딱 전열이 나눠지는 거죠. 권력을 잡은 자 우리하고 지배당하는 자 그들인 겁니다. 그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최신 그런 X 내용을 보면은 스타링크를 통한 테헤란 의료진 보고입니다. 여러 병원의 실탄 사격으로 217명이 사망했습니다. 군경이 시신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병원을 습격 중입니다. 1월 10일 날 13시 51분입니다. 이란 체제 군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정부군에 의해 머리와 목 부분에 근거리 사격을 당했습니다. 전부가 다 현지에서 페르시아로 올린 글입니다. 머리와 주요 장기를 향한 조준 사격이 1월 12일자입니다. 1월 12일자니까 월요일입니다. 이것은 진압이 아니고 국가주도의 처형입니다. 1월 13일 날 13시 16분 사복 요원들이 군중에 섞여 들어간 뒤 골목 등에 사람들을 고립시켜 살해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날 오후 5시 10분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기관총 사격으로 약 12,000명 이상이 확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8시간 만에 12,000명이 살해된 겁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자들을 실제로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6분 분량의 영상입니다. 테헤란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시위를 어떻게 진압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동 소총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겁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이란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살해 중입니다.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날 오후 7시 17분입니다. 군경이 부상자들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소음기 장착 총을 사용해서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 권력이 이렇게 무자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이란 문제는 완전히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될 때까지 그래 조금씩 다루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국제사회가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오늘 투자 문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